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상속세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보통의 세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돈키호테도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저서 부의 이전을 쓴 세무법인 리치의 이성호 대표 세무사와 함께 계획적인 증여와 상속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또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쉽게 이 재산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의 이전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볼 텐데 네.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네, 책을 이렇게 딱 들어주고 계시는데 네. 어떤 의미예요, 부의 이전? 부의 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이 그동안 생전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재산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이 자녀에게 현명하게 이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좀 현명한 부의 이전이 아닐까 싶다는 측면에서 이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의 이전이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뭐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상속세나 혹은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내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부담을 해야 될 몫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살아생전에 내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인지는 하지만 또 사람이 인지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몫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좀 준비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거액의 상속세에 대해서 남아있는 상속인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가액이 어느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 부모님이 모은 재산이 의도치 않게 아주 헐값에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인문학적으로 쉽게 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자 이 책을 좀 이번에 확장판을 내게 된 거죠. 네. 원래 초판이 있었죠. 초판은 2022년에 초판을 제가 최초에 내게 됐고 이번에는 그동안의 이 세법 개정이 또 빈번하게 또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장판을 내면서 좀 더 통계 자료를 많이 싣고 그동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책 내용도 좀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워요, 세금 얘기가. 네. 그래서 좀 통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대충 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한 부분 챕터별로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은 메모까지 해가면서 좀 읽어봐야 되고 내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자료까지도 옆에 두고 한번 읽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님이 이번에 내신 책도 그렇고요. 오늘 이 방송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뭐 증여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부가 좀 많이 축적되신 분들은 본인의 전담 세무사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혹시라도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나중에 머리가 아플 정도이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제 책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속세가 나오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재산가액이 그렇게 몇백억, 몇십억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당연히 그분들도 내시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 재산이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것이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재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재산에 대한 증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 상태에서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있더라라고 하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다. 그래서 특정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고 누구나 납부할 수 있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아파트나 뭐 살고 있는 집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유동적인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선 팍팍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상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타이틀인 것 같거든요. 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상속에 대해서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세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없었던 세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조금씩 숨어 있다가 이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상속 직전에 내가 급하게 어떤 재산을 급하게 증여를 한다기보다는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방금 증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10년 주기 증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주기. 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앞서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해서 누적적으로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혹은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2번, 3번 그 이상 받게 되면 앞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가치만큼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세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이 10년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도 새롭게 갱신이 되고 또 이 누적되는 금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이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증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0년 주기로 아주 길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10년 주기 플랜 어떤 식으로 짜야 됩니까? 10년 주기 플랜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증여세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얼만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이제 사회 진출이 30살부터 진출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했을 때 총 4번 증여를 할 수가 있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10살, 20살, 30살 때 그쵸. 한 번인데 이 각 증여 시기마다 이 현행 증여세법상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 없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4번에 그리고, 걸쳐서. 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이 4% 이상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 한 2억 3천만 원으로 좀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이 뭐 결혼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세금 한 푼 없이 그 정도 마중물 역할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더 높은 금액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 최근 개정은 언제인가요?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세금 인지도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 함경호 님이 주셨어요. 네. 다음 달이죠. 7월 달에 보통 이제 내년에 있을 세제 개편안이 방안이 담기게 되는데 이 상속세 개편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불과 30년 전에도 상속세 과세 기준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상속세를 이 과세 기준을 개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세법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개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7월 달에 담긴 개편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 상속세 과세 개편안을 이 증여세처럼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가는 몫만큼만 세금을 부담을 하자.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떨어질 테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지금 현재 5단계 누진 세율입니다. 최저 10% 세율부터 최고 50% 세율인데 이것도 지난 24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 대비 이 세금을 산정하는 이 과세
체계는 24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최저세율 적용되는 것이 지금 현재 1억까지 10%인데 그걸 15억까지 10%로 해서 진입 장벽을 좀 높이자.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최저세율에 머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 부담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가업 승계에 대해서 좀 많은 혜택을 더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가업 승계에 대한 최고 세율을 한도를 좀 늘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가업 승계를 할 때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건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5년 전에 비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 개편을 할 때 좀 더 서포팅을 좀 더 많이 해줘가지고 가업 승계도 원활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세 가지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세무사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 개인 중산층 입장에서 세부담이 좀 더 완화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바꾸는 게 우선 시급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여재산 공제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도 현실에 좀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질문 주신 게요. 윤남훈님. 동일 조건에 증여세와 상속세 중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현행 세법 하에서는 그게 두 가지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답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율 산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상속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을 하고 이 받아가는 상속인이 각자 몫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증여세는 내가 받아가는 몫에 대해서 우선 세금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높은 누진세율을 내가 적용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실익이 더 있는지를 따져볼 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인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제 규정이 상속세가 훨씬 더 풍부하고 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자녀라면은 5천만 원, 또 그것도 매번 증여를 할 때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만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큽니다.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가 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있고 또 가업을 승계받는다면 이 현행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 승계분에 대해서는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제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잘 활용을 한다면 계산 구조에서는 상속세가 불리할지언정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에 따라 좀 두 가지 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또 질문 주신 분, 저는 21년 전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 9천이고요. 6년 전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전세금 2억 포함해서 공시지가 2억 9천입니다. 어떤 걸 증여해야 될까요? 매도 시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매도 시의 세금은 아마 정량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해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두 가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에 아파트 가치가 혹은 주택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훨씬 더 낮은 금액일 때 증여를 해주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내가 증여를 할지 혹은 다른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단순 증여보다는 내가 부담부 증여가 세금 부담이 통상적으로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려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자녀 입장에서 이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내가 증여를 받기보다는 이 부모님과 이 금전거래를 통해서 차라리 매매 형식으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두 분이 주셨는데요.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보유세나 소득세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자녀가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부모의 몫인 것 같은데 절세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녀 입장에서 어쨌든 사회활동을 아직 하기 전이나 아니면 아직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증여를 받거나 이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연 그 근원 자금이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뒤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녀 입장에서 최소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좀 더 이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 뭐 이럴 때나 오늘 절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탈세, 뭐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적게 내자가 아니라 적법하게 세금을 내되 잘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자라는 거죠. 돈 많은 분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문 세무사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도와주지만 우리는 절세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세금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세무사님을 모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해요. 특히나 부동산 취득 시에 이제 부모에게 금전을 대여해서 자녀가 나중에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때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걸 강조를 또 세무사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정도부터 차용증을 써야 되나요?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를 할 때 네. 대부분 차용증을 굳이 써야 되냐. 이게 왜냐하면 차용증이라는 것이 법적 서식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기는 쉽다고 차용증을 안 쓰고 금전 대체를 하더라도 별도로 세무서에서 전화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경우는 주로 이거죠. 세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적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어떤 하나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증여로 안 본다는 그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계산을 하자면 역선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000만 원 나누기 4.6%라면 내가 빌려주는 원금이 대략 2억 1,6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범위 이내라서 내가 이자도 안 받아도 되고 차용증도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수관계자 거래인 내심적인 사정인 것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내가 순수하게 증여를 하기 위한 금전인지 아니면은 제3자 간에 내가 명확하게 어떤 차용증 계획을 마련한 그런 금전 대차 거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성실성, 신신성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증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차용증이 법적 서식은 아니지만 이 거래 당시에 금전 대차 거래를 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담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빌려주는 원금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해서 굳이 뭐 법정 이자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작으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할 만한 수준의 이 이자율을 선정을 하고 또 이자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 계좌에 이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적으로 담긴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크다면 당연히 받을 이자도 크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를 받는 사람도 소득세법에서 개인 간의 금전 대체를 하고 이 생기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내가 그걸 업으로 하진 않지만 이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다면 내가 그런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적법한 세금 신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 정황상 금전 대체로 추정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럼 이자가 얼마 이상이어야지 이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자는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매달 받고 있는 이자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도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내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차용증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다가 뭐 나중에 예외적인 사항을 추정을 하면 괜찮지만 이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그 문서에 담긴 내용대로 어떤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거래 자체에 대한 의심을 또 파생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시점까지 내가 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수준의 특약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내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이라는 게 없었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차용증을 급히 써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조사 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포렌식 기법이라고 해서 이 차용증을 뭐 불과 5년 전에 내가 추정을 하는 당시에 이 종이 상태하고 지금 현재 물론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물론 추징되는 세수가 굉장히 클 때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 포렌식 기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 공증까지 한꺼번에 받아두시는 것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당시 거래 정황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자율이 4.6%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인데 내가 그 정도까지 받아야 돼. 나 한 2%만 받고 싶어. 그러고 싶다면 그래도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증여로 보는 이 이자 금액에 대해서 네. 그것이 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 또는 1.5%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게 된다면 넘어가게 4.6 된다면 정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법정 이자율을 좀 지키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숙님 사용증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1357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팔고요. 아들 명의로 된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 넉넉히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서 제가 집을 판 돈으로 차용증을 쓰고 아들 집을 사는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제 집에서 꾸준히 생활비를 줬었는데요. 저도 아들 집에서 꾸준히 생활비를 제 돈으로 주려고 합니다. 혹시 차용증에 생활비만큼 갚을 돈을 차감한다라는 말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자녀분이 기존에 부모님께 생활비나 병원비 또는 간병비로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기존에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차용증이라는 거래 형태를 만들다 보니 이자가 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 부분만큼은 이자 지급으로 하는 것이 좀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안을 좀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증도 필요합니까? 공증까지 하시는 것이 좋죠. 말씀드렸지만은 차용증이 법적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하다가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제3자,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비슷한 거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창 이용해 주시고요. 0790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뀐 증여법에 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양가 합해 3억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올해로 4년째가 되는데요. 집을 사면서 이번에 돈이 좀 부족해서 양가에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청약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는 아직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을 옮기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증여 가능 기간이 혼인신고일 이후로 2년이던데 그럼 이번에 받는 거는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번에 새 혼인과 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증여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작년에 있었는데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일 전 후 2년입니다. 따라서 혼인일 후 2년뿐만 아니고 혼인일 전 2년 이내 미리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혼을 본격적으로 혼인신고하기 전에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전세금도 또 마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인 전 후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2년만 됩니다. 그래서 출산 전 2년은 해당되지 않고 출산 후 2년까지만 공제를 증여로 보지 않는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도가 1억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인을 할 때 1억을 받았으면 출산할 때는 1억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 출산 통합해서 공제가 1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측에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에 대한 이 자금으로 1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는 남편 쪽에서는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이 배우자 입장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 1억을 받게 되면 어쨌든 우리 자녀 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금액을 세금 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각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또 있으니까 합산을 하게 되면 총 3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혼인 신고하고 2년이 아니라 혼인 날로부터 2년이네요. 네,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 날로부터 2년.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 혼인 신고를 하면 가능하죠. 이번에 가능한 네. 거군요. 아, 그렇군요.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어린 자녀 명의로 적금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세법에서는 이 생활비나 뭐 축의금 혹은 이제 부의금, 혼수용품 이런 거를 명확하게 비과세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드는 이유가 세법에서는 정량적인 금액을 말하지는 않아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한다라고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생활비로 받아가는 돈이 과연 그 금액도 다 쓸 것인가. 내가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예적금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과 맞지 않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가는 사람을 내가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부양 의무가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자 손녀에 대해서 내가 생활비를 주더라도 그들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세법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또 추징이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해보가 바뀌었다고 해서 1년치 생활비를 대충 예산해서 한 2억 정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가봐야 그 금액이 다 원래 용도대로 쓰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내가 주는 것이 맞다. 목돈을 주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상속재산 형제 간에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형제 간에 싸움이 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건수가 약 2,830건입니다. 2,380건입니다. 2,380건. 와.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뭐 우리 형제는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우위에 있게 잘 나눠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부모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은 게 자녀 입장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정서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너무 이제 이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분배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재산이고 그 당시에 그래서 부모님의 발언권이 강한 상태에서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 분쟁에 대한 불씨를 스스로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교통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주신 분 9377님 있으신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도 슬슬 이거를 상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있고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규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는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돼요. 자녀분들만 그 공제 규정의 요건이 충족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에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좀 충족을 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택이 하나가 있다면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차라리 내가 부동산이 많다고 한다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미리 일부 현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가치는 높을지언정 이 상속세가 아주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불필요한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비중이 거의 95% 이상인 분들을 만나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10% 내지 15%는 항상 현금화해서 내가 생활비로 평소에 쓰고 남은 금액은 내가 계획적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만큼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좀 숨통이 트이겠죠. 일단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네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자산가들의 세무 상담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상속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십니까?
우선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상속재산을 평가를 할 때는 세법에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준 시가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살아 있어서 공제를 10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도 5억이고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그 금액이 8억이라서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온 사항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득가액을 좀 높여둘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분해서 받는 금액과 예전에 취득했을 때의 금액과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좀 더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시가에 근접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요즘에 관심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신탁 계약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제3자, 대부분 뭐 증권회사나 금융회사겠죠.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후에도 이 재산의 운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당초 계약한 신탁 내용에 따라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잘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사후에 급격하게 처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정 시점 동안에는 이 부동산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상을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에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내가 자녀 4명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인 자녀한테 좀 더 월세 생활비 목적으로 보태주기 위해서 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듣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 안에서는 동일하게 1대1 대 1대1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신탁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정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세무 상담 사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한 2년 전쯤에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한 건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께서 아주 시골에 계신 과수원을 갖고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과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이 국가에 보상이 되면서 보상금을 한 10억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농사 지으시고 아주 이제 연로하신 그런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보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이 돈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내 아들한테 줄 돈인데 이 상속세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혹은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분께서 하셨던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오전에 단위 농협 가가지고 100만 원 인출하시고 오후에 100만 원 인출하시고 하루에 딱 2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하신 거예요. 그게 10번이 되면은 2천만 원, 100일이 되면은 2억이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2, 3억 정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세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은행 점포에서 우리가 요새 이 현금 인출 관련해서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 의심 거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따라서 내가 하루 인출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든가 혹은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에 현금 인출한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심 거래로 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 국세청에서도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이관 받아가지고 조사에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하게 생전에 이 현금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내가 사후에 잘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계획적으로 현금 인출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이 어머님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가 왜 보이스피싱 당해서 거금을 맞습니다. 한 번에 인출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찾아주잖아요. 한 번 빼앗긴 금액은. 네. 그런 억울한 사례들은 잘 못 찾아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건 너무 잘 찾으시니까 좀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세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주셨네요. 이상호 세무사와 함께했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